이재명 대통령은 내란 청산과 관련해 정의로운 통합을 강조했습니다. 암 치료는 쉽게 끝나지 않는다며 가담자들을 가혹하게 엄벌하자는 게 아니라 재발하지 않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여당이 추진하는 추가 특검, 내란 전담 재판부에 힘을 실었습니다. 유선희 기자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여당이 추진하는 내란 전담 재판부와 관련해 국회가 판단할 일이라면서도 국민의 뜻이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국민 여론에 따라서 헌법이 부여한 권한을 우리 입법부가 잘 행사할 것이다. 국민 주권 의지를 잘 받들 것이다. 이틀 전 발표된 여론조사에서 내란 전담 재판부 설치 찬성 의견은 46%로 반대 37%를 오차범위 밖에서 앞섰습니다. 이 대통령은 추가 특검도 필요하다는 의사를 내비쳤습니다. 분명한 것은 지금 현재도 밝혀지지 않는 것들이 너무 많아 보입니다. 내란 청산에 피로감이 있다는 지적엔 뿌리를 뽑아야 재발을 막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몸속 깊숙이 박힌 치명적인 암을 제거하는 것이다. 암을 치료하는 것은 그렇게 쉽게 끝나지 않습니다. 이 대통령이 내란 전담 재판부 설치가 위헌이 아니라고 밝혔던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 이어 내란 청산을 위한 사법 개혁에 힘을 실었다는 해석이 나옵니다. 그러나 조희대 대법원장은 기자회견 직후 열린 오부요인 점심 자리에서 이 대통령 바로 옆자리에 앉아 신중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사법부에 대해 걱정과 우려를 가지고 계신 국민들도 많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충분한 논의와 공론화 과정을 거쳐 신중하게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자 김민석 국무총리는 내란의 뿌리를 뽑는 게 이 자리에 모인 사람들의 소명이라고 맞받았습니다. 그 소명을 다하지 못하면 살아도 산 것이 아니고 한시도 자리를 지킬 자격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내란 전담 재판부 특검 2기가 구체적으로 이제 논의가 될 테니까 그 얘기부터 먼저 합시다. 그리고 나서 유시민 장관으로 돌아가는 걸로. 자, 내란 전담 재판부에 대해서 대통령실이 어제 입장을 내놨죠? 그렇습니다. 어제 용산에서 열린 이재명 정부 6개월 성과 보고 간담회에서 우상호 정무수석은 당과 대통령실은 내란 전담부를 추진하는 데 생각을 같이 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영상 좀 봅시다. 내란 전담 재판부를 추진하는 데 원칙적으로 생각을 같이 한다. 다만 위헌 소지가 최소화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추진한다는 정도의 공감대는 형성돼 있었다. 자, 추천위에 이제 법무부 포함되면 위헌 소지, 네. 그렇게 다툴 여지가 있다는 조국혁신당 이제 지적이 있었단 말이죠. 그리고 민당 내에서도 여러 의견이 있어서 의총을 거친다고 하니까 현재 발의된 법안이 일부 수정 보완될 가능성도 그런 가능성도 없지 않은데, 그런데 내란 전담 재판부 추진 자체는 변함이 없어요. 그리고 이런 말도 덧붙였어요. 앞으로의 법률안도 지켜본다. 그렇습니다. 앞으로 진행되는 모든 법률안의 논의를 지켜보겠다고 우상호 수석은 말했습니다. 앞으로 진행되는 모든 법률안 관련된 논의는 당내 논의를 존중하고 지켜보는 선에서 대통령실은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게 무슨 말이냐면은 정청래 대표 표현대로 하자면 특검 2기. 네. 예. 이제 종합특검이라고 하지. 특검 1은 내가 쓰는 말이지 참. 정청래 대표 표현대로 하자면 종합특검. 특검 2기가 관련 법안이 아직 발의가 안 됐거든요. 그러니까 그래 특검 2기를 먼저 거론할 수는 없지만 그걸 기다린다는 말을 정치적으로 표현한 거예요. 예. 자, 이에 대해 사법부가 전국 법원장 회의를 열어서 입장을 내놨죠. 그렇습니다. 전국 법원장 회의에서 비상계엄 전담 재판부 설치 법안과 법 왜곡죄 신설 법안은 재판의 중립성과 사법부에 대한 신뢰를 훼손한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자, 저런 입장 내놓을 줄 알았는데 위헌성이 크다. 이 말은 전시도 사변도 아닌데 윤석열이 계엄을 선포했을 때 그때 했었어야죠. 그리고 의원들이 계엄 해제하려고 할 때 계엄군이 국회 난입해 그걸 막으려고 하는 게 생중계 됐었는데 그때 그 누구보다 법을 잘 아는
사법부가 크게 외쳤어야죠. 저렇게 하는 건 위헌이라고. 근데 그때는 오히려 계엄의 합법성을 추인해 주려고 했던 거 아닙니까? 그날 12시 46분 조선일보 기사 보면은 계엄사령관에게 사법권을 준다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계엄사령관 지시에 따르겠다는 거 아닙니까? 위헌성이 크다는 건 저때 외쳤어야죠. 그리고 재판의 중립성, 이 말은 조희대 대법원장이 파기환송으로 이재명 후보 날려버리고 대선에 직접 개입하라고 했을 때 그때 사법부의 판사들이 다 같이 외쳤어야 하는 말 아닙니까?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 고등법원에 완송한다. 저때 외쳤어야지. 재판의 중립성. 그리고 내란 주요 피의자들 영장이 전부 기각되고 최혜병 영장 기각률 90%에 이르고 그럴 때 사법부 내 누군가는 외쳤어야지. 재판의 중립성. 사법부 신뢰 훼손도 마찬가지예요. 이 말은 지기현 판사가 윤석열을 탈옥시켰을 때 전 국민이 벙찐 저 장면을 무기력하게 지켜봤는데 우리 모두가 그때 절대다수 판사가 이게 말이 되냐고 사법부 신뢰 훼손된다고 외쳤어야지. 그 윤석열과 김용현의 내란 재판 그 엄중한 국사 재판을 레크레이션 강사처럼 진행하고 있는 바로 지금 재판님 왜 이렇게 물어보시고 검사들한테 너무 너그러우십니까? 아이고 그럴 리가 있나요? 지금 괴롭히고 있지 않습니까? 그랬으면 제가 또 이런 거를 죄송합니다. 예. 그냥 지켜보는 다수 판사들이 사법부 신뢰를 얘기하면 그게 귀에 들어옵니까? 구태타하고 독재가 반복됐던 우리 20세기 역사 때문에 사법부가 마지노선 역할을 해주길 기대하는 국민들의 바람, 희망이 있어요. 그래서 불리한 판결이 나더라도 정치권도 사법부 판단을 존중한다. 고 말하는 관례가 있어요. 그게 87년 이래로 우리 사회가 힘을 합쳐서 축적해온 사법에 대한 그런 우리 사회 기본 신뢰라는 게 있었거든요. 네. 그거는 사법부 스스로 혼자서 쌓은 게 아니에요. 우리 공동체가 과거를 교훈 삼아서 다 같이 사법부를 지켜주려고 한 덕에 가능했던 건데 근데 그게 지난 1년간 완전히 무너져 내렸는데 그 책임은 조희대 대법원장에게 전적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그 조희대 대법원장에 침묵하는 다수 판사들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여론조사 보면은 공적 기관 중 사법부에 대한 신뢰가 가장 큰 폭으로 떨어져서 꼴찌예요. 꼴찌 수준. 이게 올해 5월인가 조사할 거야 아마. 작년까지만 해도 항상 헌재하고 비슷하거나 헌재 다음으로 높았어요. 작년에도 헌재 다음으로 높은데 사법부는 이 신뢰의 상실을 어떻게 회복할 수 있을지 스스로 심각하게 고민해야 되거든요. 근데 그러는 대신에 마치 자기 잘못은 없고 입법부가 자기를 괴롭힌다는 식으로 계속 반응하고 있어요. 애들도 아니고. 지난 1년간 스스로 크게 신뢰를 잃었다는 걸 도무지 인정을 안 하는 거예요. 인정을 안 하니까 신뢰 회복을 위한 아무런 조치도 안 하지. 그 과정에서 내란 청산이 지연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지연될 정도가 아니지. 이러다가 윤석열 풀려날지도 모른다는 그런 걱정을 우리 사회가 하고 있는데 그럼 이걸 그냥 손 놓고 지켜보라는 거예요, 우리 보고? 사법부 자존심 상할지 모르니까? 그로 인해 우리 국민들이, 우리 공동체가 있게 되는 피해는 어떡하고? 왜 그래야 돼요? 자기들은 공무원 아니야? 내란 재판은 누가 뭐래도 설치되는 겁니다. 이제 특검 얘기도 마찬가지고. 이 계엄을 누가 언제 어떻게 기획했고 누가 언제 어떻게 체포명단을 작성했는지 그런 가장 기초적인 것조차 벌써 내란 1년이 지났는데 아직도 몰라. 근데 어떻게 여기서 그만둡니까? 이재명 대통령 말처럼 나치 전범 추적하듯이 시한을 정하지 않고 이런 일이 다시는 없도록 꿈도 꿀 수 없도록 이번에는 끝장을 봐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무리 시점을 묻는 이재명 대통령이 끝날 때까지 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 영상 다시 봅시다. 심판의 마무리 시점은 언제 정도로 목표하고 계신지. 이 내란에 대한 단죄와 과거 청사는 좀 차원이 다르죠. 과거는 이미 끝난 일 헤집어서 아주 나쁘게 얘기하면 파묘 비슷한 느낌을 줄 수도 있는데 이 내란 사태는 현재도 진행 중입니다. 진압 과정이라고 봐야 되겠죠. 이미 지난 일을 파헤치는 게 아니라 현재 진행 중인 사안을 진압 중이다. 언제 끝나느냐? 끝날 때까지 끝내야죠. 자, 여기서 유시민 작가 이야기로 자 넘어가 봅시다. 네. 12.3 일주기였던 지난주에 내란 청산 관련해서 새로운 뉴스가 막 쏟아질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연예인 뉴스가 많이 쏟아졌어요. 그런 거 느끼셨어요? 네, 뭔가 터트린 느낌이 나기도 했고요. 터트린 느낌 좋은 표현이네. 네. 이제 이번 주부터 다시 내란과 김건희 관련 뉴스로 저희가 달리긴 하겠지만 그 전에 이 지난주에 이 현상에 대해서 한번 짚어봐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이게 이제 제 직업병인데 이런 식의 공교롭게도 대중연예인 관련 뉴스가 많으면 예사롭게 보이지 않는 제 직업병이 있습니다. 그 직업병이 아니어도 좀 이상했죠. 과거 특히 이명박 시절부터 예를 들면 이명박의 아킬레스건이었던 BBK 관련 중요한 뉴스가 나올 때쯤이면 갑자기 유난히 주목도가 큰 대중연예인 뉴스가 권한나 표현대로 서툴어진 느낌이 있었어요. 예를 들면 서태지 씨 개인사 관련했던 네. 보도도 그랬고 대중의 관심과 시선을 주요 현안으로부터 단박에 앗아가는 그런 주의 분산 시선 교란용으로 의심되는 뉴스가 과거로부터 있었습니다. 그런 보도들은 선수들이 작업해서 기자들에게 토스해 주는 것이다라고 저는 의심하는데 예를 들면 이제 실제 있었던 사례인데 기억 나실지 모르겠어. 톱 스타끼리의 런던 밀회 그런 기사가 있었어요. 몇 년 전에 한 10여 년 된 것 같은데 기자가 그 톱스타를 미행으로 따라잡은 파파라치 컨셉의 기사였어요. 네. 근데 저는 그 기사 보자마자 아 이건 선수들의 작업이다 라는 걸 직감했는데 왜냐하면 그 기자가 실제 미행이라는 걸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 사람이라는 걸 기사를 통해 바로 저는 알았어요. 미행해 본 적 없죠? 네. 영화처럼 그렇게 간단하지가 않아요. 영화는 뭐 간단하잖아요. 네. 근데 실제 누군가를 미행한다고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해본 사람이 하는 얘기예요. 특히 해외에서 차량을 이용해서 하는 미행은 아주 어려운 거예요. 자, 예를 들어 봅시다. 톱스타들이 런던에서 만나기로 한 걸 어떻게 알았다고 칩시다. 그래서 파파라치 따라붙기를 했다고 쳐요. 네. 우선 런던에 내려서 교통수단을 뭘 이용할지 알아야 되잖아요. 현지에서 누군가 차량이 마중 나올지 아니면 빌려두는 렌트카를 이용할지 아니면 게이트 나와서 바로 택시를 탈지 네. 아니면 모자 마스크 쓰고 가장 빠른 고속기차 탈지 역 바로 앞에 호텔이라서 그걸 어떻게 알아요? 그냥 뒤만 쫓는 파파라치면? 몰라요. 예를 들어서 차량으로 갈 줄 알고 차량을 빌려줬는데 기차 타면 그 차량 그냥 길에 버리고 갑니까? 차량이 확실하다는 걸 미리 알았다고 해도 주차장에서 대기하다가 나올지 빙빙 돌다가 게이트 나오기 직전에 바로 픽업할지 어떻게 알아요? 설사 주차장 주차를 알았다고 해도 그 차량 바로 뒤에 붙는다는 게 실제로 굉장히 어려워요. 해보면 압니다. 어디 주차하고 있을지 어떻게 할 것이며 알았다고 해도 그 차량이 주차장을 빠져나올 그 순간 바로 뒤 따라 본다는 보장이 어디 있어요.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그리고 같은 비행기를 타고 오면 그렇게 어떻게 준비합니까? 미리 준비팀이 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차량 추적은
무조건 최소 2대 차량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차량을 어떻게 이용할지도 알고 어디 주차장이라는 것도 알고 주차장이 나올 때 바로 따라 붙었다고 가정하더라도 그것도 어렵지만 하더라도 도로에서 따라 붙기는 더 힘들어요. 런던은 안 그래도 길폭이 좁고 도심이 정체가 심하거든요. 한 번 놓치면 못 따라잡아. 그리고 운전하면서 자기가 사진 찍을 수는 없잖아요. 그렇네요. 2대면 최소 4명이 필요해요. 그리고 그 차를 타고 따라갔다고 해도 설사 차가 호텔에 도착하는 즉시 이미 체크인이 돼서 방으로 바로 올라가면 사진 언제 찍어요? 그럼 그 모든 경비 다 날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호텔에도 미리 가 있어야 됩니다. 그럼 세 팀 필요하죠. 근데 그 호텔인지를 어떻게 합니까? 그러자면 모든 관련 정보를 사전에 알아야 돼요. 예약 내역도 알아야 되고 결제 내역도 알아야 되고 문자 내역도 알아야 되고 통화 내역 매니저한테 어레인지 시킨 것도 알아야 되고 근데 그런 정보를 일개 기자가 어떻게 알아요? 그리고 그런 대중연예인 미래사진을 찍는다고 4명, 5명 항공비, 숙박비 대주는 회사는 없어요. 대통령 순방에 한두 명 따라 보내는 것도 쉽지 않은 일인데 4-5명을 혹시 찍을지도 모르는 사진 몇 장을 위해서 보낸다. 그런 회사는 없어요. 그런 기사는 선수들이라고 제가 부르는 기관 출신의 뭐 현역이든 오비든 선수들이 관련 사찰 정보를 조합해서 다 말아가지고 기자 입에 떨어주는 거예요. 그렇게 기자의 취재로 포장된 선수들의 작업이 제법 있었다고 저는 알고 있는데 제가 이 얘기를 좀 길게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좀 이따 가고 대중 연예인만 그런 작업을 하는 건 아니에요. 제가 얼마 전에 왜 지난 10여 년 나는 어떻게 살아남았나 얘기한 적 있잖아요. 네. 역시 선수들은 선수들이야 제가 그 말 하니까 바로 알아듣던데 기자는 자기가 지금 어떤 상황에 처했는지 파악이 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 선수들이 말해준 걸 자기 취재라고 착각하곤 하거든요, 기자들은. 그래서 뭐 김호준 나만 잡을 수 있다고 하고 돌아다니는 것 같던데 본인 잡히는 줄도 모르고 그 이야기는 그쪽 진도가 나가면 하기로 하고 그래서 안 그래도 이번 주에 이 얘기 해야 되겠다 싶었는데 마침 유시민 작가가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그대로 했어요. 완전 찌찌봉인데 이 유시민 작가가 한 이야기 한번 들어봅시다. 이게 지금 비극적인 건데 대통령실은요 재래 언론만 상대해요. 최근에 한 2군데 이제 온라인 매체가 들어가긴 했지만 재래식 언론사에 속해 있는 재래식 기자들하고만 소통합니다. 일반 국민들은 그걸 거의 안 봐요. 지금은 거의 뉴미디어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일반 시민들과 국가 권력을 실제로 행사하고 있는 그 집단이 처해 있는 미디어 환경이 너무 많이 달라요. 저는 몹시 위험하다고 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모든 통화, 우리가 주고받는 모든 메시지 이것이 전부 도청되고 있다고 생각해야 돼요. 조선일보나 이런 재래식 언론 기자들에게 다 들어간다고 생각하고 해야 돼요. 내가 하고 있는 모든 말, 내가 하고 있는 모든 행동, 주고받은 모든 메시지가 내일 아침에 어떤 이유 때문에 갑자기 만천하에 공개된다 하더라도 나는 아무 문제가 없어. 나는 당당해. 법적으로 문제없고 도덕적으로 떳떳해. 이렇게 확신할 수 있는 범위에서 하라는 거예요. 위험합니다. 예, 그 점을 저는 진짜 공개적으로 경고를 드리고 싶어요. 말, 행동, 주고받은 메시지 다 들여다보고 있다고 생각해라. 그래서 갑자기 만천하에 공개돼도 문제없을 말과 행동만 해라. 당신이 공직자라면, 정치인이라면, 보수가 당신을 노리고 있다고 생각하면 이건 유시민 작가의 평상시 지론이기도 해요. 네. 그래서 유시민 작가는 그 흔한 텔레그램도 설치를 안 합니다. 왜냐하면 비밀이 유지된다라고 생각하는 메신저가 있다면 그거 믿고 할 말 못할 말 하는 방심을 하게 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자기 자신에게 그런 빌미를 주지 않으려고 텔레그램 설치를 아무리 하라고 해도 안 합니다.
자기 자신에게도 아주 철저한 분이죠. 텔레그램이 없어 이 양반이. 그냥 일반 문자밖에 안 합니다. 그런 사람이 요새 어디 있어요. 제가 주식도 코인도 부동산도 절세도 안 하고 술도 안 먹고 지난 10몇 년간 지낸 것과 같은 맥락에 자기만의 코드를 지키고 있는 거라고 저는 이해하는데 그런 유시민 작가가 볼 때 국회 압도적 다수당이면서 대선에서 승리했고 그리고 내란 사례를 상대하며 도덕적으로 우월한 지금이 이재명 정부 인사들, 민주당의 인사들에게 가장 위험한 때다. 저도 동의합니다. 네. 방심하는 순간 그런 작업이 들어올 것이다. 제가 예로 들었던. 왜냐하면 내란 세력은 그렇게 해서 다시 돌아올 수 있다고 지금 믿고 있거든요. 윤석열, 김건희 다시 돌아올 수 있다고 믿어요. 국힘 지도부 그럴 수 있다고 믿고 있고 조희대 사법부의 고위 판사들 그렇게 믿고 있는 건 아닌가 의심스럽고